항상 시장에서의 기회는 이럴 때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기다리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지금처럼 성장도 잘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누군가가 걱정을 해서 계속해서 팔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장이 엄청 좋다고들 하는데 네. 제 주식 계좌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울고 있어요? 네. 아, 도대체 남들은 뭘 샀길래 그렇게 돈을 벌었나. 그래서 일단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미국 주식 AI가 대세였다. 제일 많이 산 주식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AI와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을 가장 많이 샀다. AI 대장주가 이제 엔비디아랑 AMD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되게 많이 빠졌는데 그 AI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건지 아니면은 왜 빠진 건지 좀 궁금하고.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로 보면은 예상치보다도 더 잘 나오기도 했는데 주가는 아마존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뭐 10% 가까이 빠지기도 했거든요. 이유를 살펴보면은 돈은 잘 벌고 있다. 그런데 AI와 관련된 투자를 이들 기업이 계속 해 나갈 거잖아요. 근데 이들 투자 규모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로서 뭐가 더 걱정이 돼요? 이 돈을 많이 쓰는데 과연 회수는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투자를 하는 규모가 최근 몇 년 대비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3배, 4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천억 달러거든요. 가늠이 안 되죠? 2천억 달러? 2천억 뭐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300조. 현대 자동차를 한꺼번에 다 사는 그 시가총액이 100조예요. 아마존이 AI에 투자하는 2026년에 투자할 거라고 계획을 밝힌 그 금액 자체가 현대차를 3개를 살 수 있는 수준의 엄청난 돈이다. 야, 이렇게 큰 돈을 쏟아 부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면서 이런 표면적인 정보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 부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챗GPT 이런 거 써봤어요? 써요. 요즘에 사무직 직장인분들 많이 쓰잖아요. 오늘 저는 아침에 우리 스텔라잖아요. 그래서 스텔라 맥주병을 그려줘 막 이런 거를 내가 아침에 시켰거든요. 얘가 그려서 나한테 보여주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해도 PC로 입력을 해도 우리는 그 결과값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입력값을 핸드폰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컴퓨터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보내서 데이터 센터에서 열심히 연산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연산을 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송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6년에도 AI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CEO, 그 이하의 임직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 회사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결국에는 이 방향성이 맞는지를 보고선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5년 후, 10년 후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가 않죠. 누군가는 뭐 6개월 후, 누군가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AI가 결국에는 쓸모가 있고 기업마다의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 입장과 이 기업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시차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AI가 수익 으로 나타나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파는 거예요. 항상 시장에서의 기회는 이럴 때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기다리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지금처럼 성장도 잘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누군가가 걱정을 해서 계속해서 팔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수급에 의해서. 그러면 그때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을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며 내가 이 기업들이 실제로 AI 등의 투자로 성과가 날 때까지 매수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일정 금액이 쌓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돈이 많이 벌리면서 수익으로 증명이 되면은 주가는 단기간에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기다리질 못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고 하니까 데이터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칩을 많이 필요로 하고 특히 고성능 반도체 칩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고성능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과 함께 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이 외의 기업들의 투자를 할 때도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적어도 내년까지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 등등에 대해서 알려져 있죠. 이런 것을 보고선 더 오를 거야 라고 투자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성장주 앞으로 이 기업이 돈을 잘 벌 거야, 성장을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해 라고 하는 종목들과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올랐고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더 수요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정보들은요, 지금까지 주가가 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앞으로 오를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닐 때가 훨씬 많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좋은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해요. 주가가 오른 주식에 대해서 보통 투자를 많이 해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내년까지 반도체 수요 있을 거래 라는 근거를 갖고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10만 전자 간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5만 전자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20만 전자 간다 얘기 나올 것처럼 어때요? 지금 사이클이 있죠. 사이클이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재고가 쌓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와 동시에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반도체 공장에 가지 않는 이상 재고가 쌓이고 막 가격이 떨어질 거에 대해서 뭐 예측을 하고 힘들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내년에 전망이 더 좋다더라 라고 하면서 쉽게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꺾이네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은 나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러한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지금부터 100%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들어가겠어 라기보다는 대체로 오르니까 한 20에서 30%만이라도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라는 염원을 갖고 투자를 하잖아요. 저는 그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잃고 싶지 않은데 조금만 수익을 더 냈으면 하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거, 그것이 2020년 후반 많은 분들께서 10만 전자를 바라보고 들어갔다가 8만 원대에 들어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던 그런 맥락이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정확하게 얼마까지 갈지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감수하는 위험 대비 성과에 대한 그 기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되고 미흡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없이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 난이도를 낮출 수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할 거예요. 투자 난이도가 낮은 종목은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레벨이 얼마 되지 않았으면은 나에게 맞는 종목부터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 그 안에서 고르는 것이 더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기업들의 매출액의 성장률 추이를 보고 꾸준하게 성장을 잘 하는 기업들인가, 기본적으로 저는 5년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긴 기간을 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사업이 바뀌면은 매출액의 성장률이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큰 빅테크 기업들은 한 5년 기준으로는 사업 자체가 아주 많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는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한다, 매출 성장률을 추이를 봤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의 사업이 어느 시점에 뭔가 뚜렷하게 바뀐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매출 성장률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주식의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주가만 보고선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점을 PER로 잡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한다 라는 것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에 투자를 왜 해요? 회사에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이익이 증가를 하면은 기업의 주가도 장기간 오를 가능성이 높아 라고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왔으면 주가는 어떻게 됐겠어요? 올랐겠죠. 이 회사를 주가가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가격만 봐서는 안 되고 주가만 봐서는 안 되고 회사가 돈을 버는 것 대비 주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PER 값인데, 근데 이 PER 값을 볼 때에도 기준을 두 가지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얼마나 비싼지 혹은 싼지에 대해서 감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작년 9월, 10월 이쯤에 팔란티어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팔란티어의 PER 값이 400이었어요.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것 대비 주가 수준이 400 정도의 수치이다 라는 거예요. 400? 이거 큰 거야 작은 거야? 라고 이제 조금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21에서 22가 시장의 평균적인 수준인데 400이다 라고 한다면 가격이 한 20배가 비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팔란티어 같은 기업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뭘 감수하고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얼마나 비싸게 사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현실을 확인을 해야 한다.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20배만큼이나 비싸면 20배 이상 더 많이 벌 수 있겠느냐. 나는 그것을 알고 투자를 하는 거냐. PER 값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 기준을 못 잡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 PER 값이 400인 종목에도 투자를 하는 이유들이 과거 대비 특정 시점에서 주가가 뭐 한 3배가 됐어요. 현재 기준으로 봤더니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 야,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싸네. 가격만 보고선 판단을 하니까 할인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시점에도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도 250 정도인가 수치가 꽤 높아요. 아,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S&P 500 평균보다도 10배 이상 비싸구나. 이것을 살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죠. 테슬라 PER이랑 현대차 PER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테슬라 PER이 훨씬 더 큰데 그러면은 현대차가 지금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둘 다 똑같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 같은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PER 값이 엄청 높아도 그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낮은가. 그것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투자를 할 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자동차 제조 회사라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하는 회사, AI,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최근에 현대차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왜 올라요?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이 보여지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냥 자동차 제조업을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엄청 기대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AI, 휴머노이드 로봇,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 PER 값도 더 높게 평가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PER 값이 높은 대상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미래의 기대감을 보고서 투자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악재가 터져서 그 시점이 더 뒤로 밀려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빠질 수가 있는 거야. PER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악재가 생기면 주가가 단숨에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실제로 실적이 찍힐 때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투를 해야 하는 종목에 더 가까운 거예요. 보통은 PER 값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할 때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선 투자를 하거든요. 그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커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 변동성만을 보고선 짧은 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지 실제로 긴 성장을 기다릴 마음은 없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거예요. 원래 이 대상에 투자를 해야 하는 본질과 반대되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해. 조금 더 단기간에 확실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PER이 커서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돈을 잘 벌고 있으면서 변동성이 낮은 주식이 오히려 더 적에 맞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고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떨어졌을 때 많이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최근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종목 주식을 3개 정도를 샀었어요. 한 번은 도미노 피자라는 주식을 샀었고 두 번째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가장 최근 기사를 보니까 뉴욕타임즈 주식을 샀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뉴욕타임즈랑 도미노 피자, 우리가 알고 있는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3기업 모두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이 3기업 모두 배당금을 줘요.
배당 수익률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샀을 때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율, 그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한다면 배당주의 경우에는 주가가 저렴해졌다. 배당금이 분자에 올라가고 주가가 밑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주가가 저렴해질 때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조금 떨어져야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배당주에 있어서는 주가가 저평가된 그 기준을 배당 수익률로 잡기도 해요. 세 기업 모두 워런 버핏이 매수를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이 회사의 역사적인 수준에서 높은 구간에 있더라고요. 배당주를 살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포인트예요. 이 세 개의 회사 모두 뭐 AI, 첨단, 막 미래 산업 이런 것처럼 복잡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고, 돈을 꾸준하게 잘 벌어오고 있는 기업들이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주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더라.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신규 편입하는 종목은 내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잖아요. 내가 투자를 잘 하려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 과정에 꼭 남이 사고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저는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다들 AI, 로봇 이런 것들이 주도주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전력주나 이런 거 사나요?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만이 답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돈을 계속 까먹고만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말 막 로켓을 쏴버리게 막 첨단 산업을 하겠다라는 포부는, 꿈은 엄청 커요. B라는 친구는 그냥 성실하고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랑 동업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랑 동업을 할 것 같아요? 저 성실한 사람이랑 그렇죠. 동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투자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거니까 같은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성실한 친구는 잘 안 보고 꿈과 희망만 그려주는 우리 친구를 주식 투자할 때는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다. 근데 그러면은 2026년에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뭐 이런 가 거. 있으신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실제로 2025년 6월에 섹터별로 최근 1년 동안의 성과와 장기 성과를 비교를 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2025년 6월 이때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불안했던 것을 떨쳐낸 그 시점에 정보기술 섹터부터 산업재 섹터까지 1년 성과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성과를 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1년 동안의 성과가 5%, 근데 만약에 장기 성과가 15% 나왔어요. 1년 동안의 성과에서 10년 동안의 성과를 빼면은 몇 %예요? 마이너스 10%죠. 그러면은 최근 1년 동안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이만큼 올라야 되는 애가 덜 올랐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잘 못 올랐네. 플러스가 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네 라고 볼 수 있었던 섹터가 작년 6월 기준으로 에너지, 기초소재, 헬스케어, 정보기술 섹터였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가 나오면서 장기 성과 대비 조금 더 많이 올랐네 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25년 6월 이후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게 되면은 S&P 500이 16%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했던 그 섹터들이 주가가 어때요?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당시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섹터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덜 올랐죠.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정보기술 섹터가 마이너스, 그리고 금융 섹터가 마이너스, 임의소비재, 금융, 정보기술 이 세 개의 섹터는 상대적으로 장기 성과 대비 최근 성과가 덜 나오고 있다. 많이 오른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시기가 안 좋아지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떨어지는 것이 두렵다, 잃지 않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안 오른 섹터 안에서 좋은 기업을 찾아 나서는 것이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정보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 듯 하다가 시장이 불안하면서 못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 성과 대비 부진한 상황이에요. 내가 기업에 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들 기업을
기업 위주로, 또는 내가 만약에 ETF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더 오른 임의소비자 금융, 정보기술 섹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 높여볼까? 라고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유튜브 채널도 엄청 많아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트럼프가 찝어준 무슨 주식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테마주 투자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테마주는 막 진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찌라시에 의한 테마주 말고 앞으로 어떠한 산업이 전도유망할 거야,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미국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관련된 기업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실적을 그래도 깔고 가는 이러한 테마주 투자에 있어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잘못된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 시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이러한 주식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전기차는 알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도 앞으로 사람들이 엄청 전기차를 많이 탈 거야 라고 하는 테마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쯤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2009년에 처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형성됐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일러요. 2009년에 뭐 했어요? 2009년에 중학생? 초등학생. 나는 이때 당시에 처음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이 테마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관련된 주식들의 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삼성 SDI 주가가 당시에 BMW와 같이 전기차를 개발한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단숨에 주가가 3배가 되었거든요. 당시에 주가가 엄청나게 뛰면서 PR 값은 아주 커졌을 거예요. 왜? 기대감만 갖고 우선 주가는 올랐는데 실적은 없고, 이 회사가 전기차 관련된 개발을 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죠. 사람들은 당장 무언가를 보여줄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8년이나 걸릴 줄은 아무도 모르고 관심 없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삼성 SDI가 주가가 한 80만 원대까지 올랐거든요. 2009년도에 3배가 됐을 때 한 17만 원까지 올랐어요. 2009년 꼭지에 샀어도 그냥 8년 9년 기다렸으면 80만 원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테마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테마가 형성되는 2009년에 투자를 해서 실제로 성과가 날 때까지 버티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가시적인 실적이 제대로 찍히는 걸 본 이후에, 제가 2017년도에 삼성 SDI가 전기차와 관련된 실적이 제대로 찍히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실적이 찍힌 것을 보고서 2017년부터 매수를 했으면은 그때도 한 10만 원에 사서 80만 원까지 오히려 더 짧은 기간에 수익은 더 크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초반에 사서 정말 실적이 찍힐 때까지 오래 기다리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수익은 크게 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참 어렵겠다. 좀 짧은 기간 투자를 하면서 큰 성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려면은 실제로 실적이 찍힐 때까지 관심 종목에 넣고 실적이 찍힌 걸 보고선 그때부터 매수하자. 8년 후에 매수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까먹는다. 근데 제가 최근에 피터 린치라고 알아요? 투자의 대가분이신 피터 린치의 인터뷰를 봤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엔비디아 이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엔비디아라는 주식에 대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고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똑같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관심 범위가 그렇게 넓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오만대 관심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어떠한 주식이 많이 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로또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있다 라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부럽죠. 와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도 반드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은 안 들어져. 왜냐면 그것은 정말 내 몫이 아니고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관심 없는 종목으로 누군가가 큰 돈을 벌었다, 어떠한 매스컴에서 이야기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무감각해졌어요.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애초에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가까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쪽에 더 가깝지 라는 그 영역이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돈을 내가 다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기준에 들어오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야지, 이 관점으로 바뀐 거죠.